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뭐 금융시장을 보는 사람이 잘 아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사실 금융시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라는 어떤 관점을 정립을 해야 될 건데,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동진, 그 다음에 나토의 서진, 이게 충돌한 결과다, 뭐 이렇게 안보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전쟁이라는 게 안보적인 측면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인류 역사상 전쟁이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죠. 경제도 갖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갖고 있죠. 키루스 왕의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크세노폰이라는 그리스 사람이 쓴 책입니다. 키루스 왕의 교육, 키루스 왕이 어떻게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정복한 국가들을 어떻게 통치했는가,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키로파에디아라고도 하죠. 근데 이 그리스 사람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페르시아는 아시다시피 이란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강성했을 때, 그 페르시아 제국의 번영기를 만들었던 왕이 키루스 왕인데, 이 키루스 왕이 중동까지 진출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왕은 다리우스 왕, 유명한 그 터키 쪽에서 배를 띄워서 아테네를 공격했던 그 마라톤 전쟁을 만들었던 왕입니다. 다리우스 왕. 그리고 그 다음 왕은 크세르크세스 왕, 그 유명한 영화 300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강성해져서 이제 그리스까지 쳐들어가는데, 고전에 이제 중동까지 쳐들어가고 이집트 직전까지 갔던 그 키루스 왕이 어떻게 전쟁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 키루스 왕의 교육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키루스 왕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에 통치자를 바꾸고 이런 행동을 하지를 않아요.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통치자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요구를 하죠. 두 가지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군대가 필요하다고 할 때 군대를 보내라 라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쳐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를 보내라는 안보하고 조공을 바쳐라는 경제,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거죠. 굳이 통치자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기존 통치자를 설득해서 계속 통치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그 나라 통치자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뭐 할 거냐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 나라의 그 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라도 전쟁에서 이 통치자를 바꾼다라는 건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고 안보하고 경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안보 쪽에서만 주로 생각을 하고 통치자 중심으로 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는 분명 경제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 에너지 문제가 되겠죠. 서유럽이 러시아로부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가는 그 가스관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게 2024년까지 계약이 돼 있고, 그 이후로는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스를 보낼 계획이 아직까지 없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계속 그 요구를 해왔어요. 장기적으로 이 가스관을 이용하는 계약을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고, 그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또 길게 보면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보내는 것, 그 정도만큼을 중국으로 보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게 얽혀있는 에너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얼마나 크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본 책인데, 재작년인가 본 책이네요. 미국의 지정학 전략가라고 부릅니다. 피터 자이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지정학 전략가라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전략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정학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어떤 지리적인 관계, 한반도가 뭐 이 지리적인 관계로 볼 때 주변 강대국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지정학이라고 하잖아요. 지정학 전략가라고 불리는데, 이 피터 자이안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가장 심각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미국이 셰일 혁명을 했어요. 미국 땅 깊이 있던 기름을 마구 끄집어 올렸죠. 이제 그러면 전 세계가 에너지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피터 자이안이 하는 이야기는 미국이 셰일 혁명을 해서 에너지 독립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국은 경찰 국가로서 다른 나라 일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고립주의 전통이 굉장히 강하죠. 1차 대전 유럽에 갔다가 전쟁 끝나는 거 다시 돌아와요. 또 2차 대전 또 만들어지죠. 2차 대전에도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뭐 겨우겨우 개입했다가 또 빠져나옵니다. 그 2차 대전까지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먹고 살 거 많고 우리 뭐 풍족한데,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200 몇십 년 전에 유럽에서 절대 왕정이 싫어서 도망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나라 일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고립주의적인 DNA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피터 자이안도 미국의 고립주의 전통을 이야기를 하는데,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이 중동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니까 그 긴 수송선의 안전을 위해서 항공모함도 뭐 10대씩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이 일 저 일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에너지 독립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에너지 수송선의 안전,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이런저런 일에 인권이라는 명분을 갖고 개입하는 경찰 국가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아니, 미국도 유가 올라가면 힘들지 않느냐. 근데 에너지 독립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생산, 소비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생산자가 이익을 얻겠죠? 소비자가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정 안 되면 미국 의회가 나서서 에너지 특별법 같은 거 만들어서 에너지 기업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이쪽으로 주면 되는 것이죠. 유가가 폭락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힘들다. 그러면 이걸 이제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에너지 문제에 다른 나라에 개입하지 않고 미국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피터 자이안은 여기서부터 굉장히 어마어마한 함의를 끄집어냅니다. 전 세계에 그동안 미국이 경찰 국가였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던 갈등이, 군사적인 갈등이 이제 여기저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뭐 세 군데를 특별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그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게 유럽이죠. 러시아는 제일 첫 번째 타겟으로 우크라이나를 설정하고 이게 이제 지구전으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서유럽도 에너지가 너무나 부족한 지역이죠. 또 뭐 에너지가 부족한 대표적인 지역이 한국을 포함한 이 일본, 중국, 이 극동 쪽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 안 났으면 좋겠다. 났으면 좀 빨리 끝나자. 뭐 이렇게 이제 빨리 끝나자라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래, 둘이 서로 갈등이 있는 건 알겠는데, 빨리 대화를 해서 끝내자.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 에너지 문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밑에서 깔려져 간다라는 겁니다. 깔려 있고, 미국이 예전처럼 개입을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고 있죠.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정보를 제공하는, 바이든 대통령 계속 러시아 지금 그 군사적인 배치를 보니까 전쟁이 조만간 일어날 것 같다. 뭐 그게 며칠 이내에 일어날 것 같다. 오늘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경찰로서 직접 그 전쟁을 막으려고 하거나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확실히 예전처럼 미국이 중동의 에너지 원유를 수입하고 에너지가 많이 모자라는 나라였으면 지금처럼 행동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셰일 혁명이라고 하는 게 미국 이외의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들한테는 상당히 큰 의미를 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4차 산업혁명 일단 좀 빼놓고 이 에너지 문제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있는데 전쟁이 나서 잠깐 이게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4차 산업혁명 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아닐 수 있고, 이 전쟁이 끝나면 금방 끝나든 시간을 좀 끌든 끝나더라도 에너지 문제가 밑에서 근간을 형성하고 당장 이제 유럽으로서는 생존의 문제가 되겠죠. 러시아가 또 언제 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러시아의 힘은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 공급을 안 해도 지금은 그렇죠. 유럽이 정말로 독한 마음 먹고 러시아 가스를 중지시켜버리면 러시아도 같이 힘든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러시아가 다른데 중국 같은데 이제 가스를 많이 팔기 시작하면 유럽도 이제 그때까지 러시아가 그런 대체 수요를 확보할 때까지 서유럽으로서도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쪽 미국은 아닙니다만 미국은 어쨌든 뭐 에너지 독립이 있기 때문에 여긴 좀 다릅니다만 전 세계가 에너지 문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에너지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WTI도 100불이 넘어섰고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가가 지금 어느 정도가 되느냐, 글로벌 경제나 물가나 어느 정도가 되느냐를 표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 표가 아니고 그림으로 나타내 봤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전 세계 GDP가 있겠죠. 명목 GDP. 우리 흔히 이제 경제 규모라고 하면 GDP로 따집니다. 전 세계 GDP에 대해서 원유뿐만 아니라 커머더티 전반, 그건 이제 지금은 블룸버그에서 집계하는 커머더티의 가격, 거기는 뭐 에너지도 있고요. 거기는 원유도 있고 가스도 있고 에너지 있고 그다음에 귀금속, 산업용 금속, 뭐 곡물, 그다음에 이제 뭐 가축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피, 설탕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 다 모아놓은 걸 이제 커머더티 인덱스가 있는데, 이 블룸버그 커머더티 인덱스 가격하고 그 인덱스하고 GDP 규모하고를 따져보면 이 에너지 문제, 커머더티 가격이 경제에 가장 크게 부담이 됐을 때가 1980년 정도입니다. 1970년대부터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그 2차 오일 쇼크가 79년, 80년 그럴 때죠. 그러니까 80년이 가장 경제 커머더티 가격이 타격을 크게 줬던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때를 100으로 놓고 보면 지금 글로벌 GDP에 대해서 커머더티 가격이 이제 60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1980년에 GDP를 100으로 봤을 때 커머더티 가격이 100이었다고 한다면 GDP 그동안 올라갔겠죠? 커머더티 가격이 가만히 있었으면 뭐 20, 30이었을 건데 이게 최근에 올라오면서 60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죠.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더 60이 아니고 70, 80 가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을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특히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들의 정책 결정자들은 그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들의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죠. 물가, 글로벌 물가에 대해서 이 커머더티가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8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것도 60까지 올라와 있어요. GDP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로 올라와 있습니다. 뭐 이게 굉장히 낮았다가 5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확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죠. 주가에 비해서는 뭐 S&P 500으로 따져보면 S&P 500 주가 지수하고 커머더티 가격 지수를 따져보면 80년에 100이었던 거 지금 미국은 아직 한참 낮아요. 한참 낮긴 합니다만 그만큼 주가는 많이 올라갔죠. 커머더티 가격은 못 올라갔고. 근데 물가나 글로벌 GDP 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 커머더티 가격이 경제를 이제 위협하는 단계로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빨리 끝나고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사이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피터 자이안의 예측대로 이게 지구전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에너지 독립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에너지 문제를
모든 것에 이제 중심에 놓고 경제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도 이게 이제 사실 지난 한 10년 이상 동안에 커머디티 가격이 지난 2008년에도 한번 크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랬다가 쭉 떨어졌다가 최근 한 1년 전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한 10년 동안은 그래서 디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는 커머디티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물가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것이죠.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치고 올라오는 게 일시적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특히 그게 미국이 셰일 혁명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원유 생산을 늘릴 수 있어요. 가스 생산도 늘릴 수 있고. 왜냐하면 이 셰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 땅을 파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파놓으면 계속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가령 저 사우디나 이런 데는 한번 이렇게 딱 해놓으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 안에 그 밑에 어마어마하게 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미국의 셰일이라는 거는 사실 깊은 땅을 팠는데 거기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3개월 파 올리면 더 이상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추공을 계속 뚫어줘야 돼요. 계속 뚫어줘야 되는데, 이게 상당한 환경오염을 낳고 해서 바이든 정부가 이걸 이제 시추를 연방정부 땅에서 시추하던 걸 금지시켰죠. 민간인들은 그럼 이걸 자기 땅에 시추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이냐? 한번 뚫고 나면 이 땅이 이제 영원히 다른 용도로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은 굉장히 꺼린단 말이죠. 굉장히 꺼리고. 그래서 사실 셰일 혁명의 근간은 미 연방정부가 소유한 땅에서 시추를 하도록 허용한 것부터 이제 셰일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뚫어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어쨌든 작년부터 이걸 이제 그 규제를 많이 해오고 있고 친환경 정책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에너지가 모자란다고 한다면 생산을 늘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해결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해결된다기보다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계속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많은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쪽에 투자를 어떤 형태로든, 그게 재생에너지든 아니면 전통에너지든 에너지 쪽에 투자를 계속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식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